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할 수 없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즉, 균형을 깨트려야만 한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다.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 그런 다음 퇴근에서는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음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의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핵심 개념. 1.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라.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을 두 개의 양동이에 나누어 담아라. 각각의 양동이에는 나름의 중심 잡기 기술과 접근법이 있다. 2. 직업적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업무에는 완전히 익혀야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당신의 업무 생활은 크게 두 부분, 가장 훌륭한 일과 그 외의 일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에는 극단적일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마라.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3. 개인적인 삶에서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자신의 삶에 여러 부분이 있으며 각 부분은 스스로 난 내 삶이 있다고 느낄 정도의 최소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 여파를 곧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삶의 각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각 부분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무게 맞추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어느 한 가지를 버려둔 채 너무 오래 가서도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된다. 개인적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방해물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훤히 뚫린 다른 길 때문이다. 로버트 블로드. 통합 빨간 망토에 등장하는 커다란 나쁜 늑대. 미국 컨트리 음악 속에 나오는 크고 나쁜 존. 소설과 영화 속의 빅 브라더. 옛날 이야기부터 포크송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 나쁜 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이 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동일한 단어가 아닐 뿐더러 연결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실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큰 것을 두려워하는가? 크다는 말과 성과라는 말을 한 문장 속에 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다. 크다와 성과를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와 같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것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큰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위험을 감당하기 버겁고 두렵다 정도일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커다란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큰 성공을 이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다. 이런 생각 모두가 크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신조어를 하나 만들자면 메가포비아, 큰 것에 대한 비이상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다.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 같기만 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큰 생각이 만들어낸 4억 달러 기업.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장들이 돛을 펼 기회를 놓쳤는가.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하늘을 날 수 없고 우주를 탐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늦춰졌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추정하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과학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예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수준을 택하겠는가? 높은 것 아니면 낮은 것? 말 안 해도 그 답은 이미 알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일까? 자신에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큰 것이란 가능성의 도약이라는 말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이사회에 앉은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나 낯선 땅에 방금 도착한 무일푼의 이민자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대담한 상상인 동시에 당신의 가장 큰 기회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큰 성과를 가능하다고 믿으면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길을 따르게 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지금까지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들의 문을 열어준다. 사비어 바티아는 전 재산 250달러를 손에 쥔 채 미국에 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세우겠다는 큰 계획과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해냈다. 한메일을 세운 것이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메일을 지켜보던 마이크로소프트는 4억 달러라는 돈을 주고 그 회사를 매입했다. 그의 멘토인 파루크 아르자니의 말에 따르면 바티아의 성공은 크게 생각하는 그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내가 만났던 수백 명의 다른 기업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비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사업을 뒷받침할 자본을 얻기 전에도 그는 수억 달러 상당의 큰 기업을 세우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그저 그런 흔한 기업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난 깨닫게 되었죠. 그가 정말로 해낼 것 같다고. 현재 한메일은 3억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웹메일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빠져선 안 될 필수 요소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업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난이도에 상관없이 성과는 당신이 하는 일과 그것을 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당신을 일정한 성취 수준까지 내려다주는 무엇을, 어떻게, 누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한 결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끝마쳤다고 해서 언제나 다른 일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더 성공적인 관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각각의 모든 일이 다음 단계를 위한 일들의 초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리고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한정적이라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비로소 뚫고 올라가기 너무 힘든 인공적인 성취의 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어 둔 셈이다. 하는 일과 일을 하는 방법,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상상해 보라. 끝을 모를 정도로 큰 상자라면 아마 평생토록 그 어떤 벽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커리어나 사업을 재창조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을 가둔 작은 상자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오늘 만드는 상자가 내일이면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상자가 되어 당신을 그 안에 가둘 수도 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서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는 호기롭게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맺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구상했을 때에는 총 7권 중 첫 번째 책의 첫 장을 쓰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의 7년을 꿈꾸었다. 샘 월트는 첫 번째 월마트를 열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너무나도 크게 구상한 나머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부동산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되기도 전에 크게 생각함으로써 가족들이 부동산세로 내야 할 돈을 110에서 130억 달러나 줄여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부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캔디스 라이트너는 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1980년에 음주운전에 맞서는 어머니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오늘날 MADD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캐나다의 라이언 내작은 선생님에게서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998년에 6살의 나이로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오늘날 그의 단체인 라이언스웰은 16개국에서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 데릭 하용고는 매일 호텔방마다 새로운 비누를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2009년에 세계 비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호텔에서 쓰고 남은 비누를 재활용해 21개 국가에 25만 개 이상의 비누를 제공했다.
이는 최빈국 사람들이 손을 청결하게 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건 언뜻 겁이 날 수도 있다. 커다란 목표가 처음에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시작하고 나자 생각보다 쉬웠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때로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 때도 있다. 바로 그런 때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여정에서 자기 자신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도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다. 멀리에서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도 거기에 도달했을 땐 그저 작은 언덕처럼 보일 것이다. 적어도 당신의 커진 키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다. 당신의 생각, 기술, 인간관계, 무엇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모두가 커지기 위한 여정에서 다 같이 자라난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커진다. 땅의 혁명.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 교수는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웨의 연구는 하나의 행동에 담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의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적인 한계를 가하고 실패를 피하려 하는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 무력감을 덜 느끼며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성적도 더 좋았다. 또한 자기 삶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높았다. 드웨그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떤 습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스콧 포스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새로운 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1급 기밀 프로젝트를 맡으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고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하게 될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전반에 있는 인재들에게 이 알쏭달쏭한 말을 전했고 이 도전에 즉각적으로 나선 사람들만 팀원으로 뽑았다. 나중에 그가 드웨의 책을 읽고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스콧 포스토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소집한 팀이 내놓은 결과물은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포스터는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었고 그가 뽑은 팀원들이 만든 것은 바로 아이폰이었다.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법.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이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큰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미약한 결과물이나 사소한 기회를 향해 달려가거나 큰 것들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이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이거 제가 읽으면 돼요? 네. 1. 크게 생각하라.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까?와 같은 점진적인 사고를 피하라. 그렇게 하면 잘해봤자 성공으로 가는 느린 차선을 타게 되거나 심하게는 아예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더 큰 질문을 던져라.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딜 가든 가능성을 두려놓겨라. 당신의 목표가 10이라면 20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라. 당신이 원하는 곳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러면 당신이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 계획을 갖게 될 것이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지 마라. 애플의 유명한 1997년 광고 다르게 생각하라. 얘는 모하마드 알리, 밥 딜런, 아인슈타인, 알프레드 히치콕, 피카소, 간디 그리고 사물을 다르게 본 사람들과 우리가 아는 세상을 뒤바꿔 놓는 아이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요점은 그들이 이미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전에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물을 꿈꾸었다. 그들은 메뉴판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했다. 그 광고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3. 대담하게 행동하라. 아무리 생각을 크게 해도 대담한 행동이 생각을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다. 큰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난 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상상해 봐라. 그래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이미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아라. 해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어떤 모델과 시스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는 어땠는가?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꾸준히 통한 방법은 대부분 우리에게도 통하는 법이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이라는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다.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 사고방식이 자신을 어떤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 겁내지 마라. 탁월한 성과는 성과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성과는 실패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아니,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우리는 실패하면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학습 과정의 일부라고 여기고 자신이 진정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아라. 제2부 진실, 복잡한 세상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세상을 해석할 때는 조심하라. 해석한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엘리 켈러.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 오랫동안 나는 성공의 거짓말에 맞춰 사느라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내려는 욕심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곤 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고 내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삶의 균형이 계속 깨지는 것을 보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애만 쓰다 보면 결국 좌절하고 낙담할 뿐이 아닌가. 나는 그랬다. 어쨌든 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층 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배에 힘을 주고 의자의 엉덩이를 고정한 채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은 앞으로 기울이고 숨은 멈추고 바짝 긴장하여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채로 말이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그것이 집중력과 열정의 느낌이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심지어 그들처럼 차려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랐다.
거기에 진짜 내 모습은 없었지만 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접근법도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자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에 아주 질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출근을 했고 때로는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새기도 했다.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내내 야심과 성취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아침 7시 30분에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7시 31분에는 사무실 문을 잠가 1분이라도 지각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좀 심하다 싶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남들도 함께 성공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방법 역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성공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병도 얻었다. 그리고 결국 내 곁에는 지친 일상만이 남게 되었다. 그 상황에 처해서야 나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했다.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인 오버어치버스 어나니머스에 가입하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모든 성공 전술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긴장을 풀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서 내 복장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뭐라고 말을 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투와 태도를 버리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적게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적게 말이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을 줄였다. 평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헐거워졌고 느긋해졌다. 그러나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것들에 반대로 도전했더니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꿈꾸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이렇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 든다. 야근은 바람직하지도 건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의 일에 달려 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그 모든 하려고 했어요와 할 수 있었어와 했어야 했어들은 창피하듯 달아나 했어로부터 몸을 숨겼다. 셀 실버스테인 1885년 6월 23일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서 앤드루 카네기가 클리 상업 전문대학의 학생들 앞에 섰다. 사업적으로 최전성기였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었다. 훗날 존 록펠러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된다.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 연설에서 카네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의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또 여기저기 불필요한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고 말이지요.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이 나라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 필요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카네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때 또 한번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두 명의 위인들이 자신의 조언을 비밀로 지칭했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모두가 아는 뻔한 사실이라도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이 들어가면 비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알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엉뚱한 곳으로 발을 내디디면 본래 가고 싶었던 곳에서 훨씬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당신이 내딛게 될 한 걸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 걸음이다 라고 했다. 훌륭한 질문은 분명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작가 낸시 윌러드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질문의 힘을 경험했다. 당시 어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시를 아끼고 늘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잠깐 그 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나의 임금, 제시 리텐하우스. 일펜이를 두고 삶과 흥정을 벌였다.
삶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얼마 없는 돈을 세어보며 매일 저녁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다. 삶은 그저 고용주일 뿐이라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줄 뿐이다. 하지만 일단 받을 돈을 정해놓고 나면 힘들어도 할 일은 해내야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임시직일 뿐이었다. 알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마지막 두 구절은 되풀이해 읽을 가치가 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삶은 곧 질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이 곧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은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대부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명확한 시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이다. 누구 하나 내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 질문은 남다른 성과로 이어질 특별한 해답을 찾는 간단한 공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초점 탐색 질문은 너무나 간단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강력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물을 겨냥해야 하는가?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기도 한 것이다. 위대한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올 뿐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듦으로써 선택과 행동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최고의 의사결정을 말이다. 실행 가능한 것 따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최고의 날, 달, 해 혹은 커리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올바른 가업을 먼저 완수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기술,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행동은 초점 탐색 질문에 힘을 받아 이전에 완성된 일 위에 또 다른 완성된 일을 쌓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도미노가 세워지는 것이다.
질문의 구조. 초점 탐색 질문은 다음이 세 파트로 나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각각의 파트에서 고민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파트 1.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파트 1에서 초점을 맞춘 행동에 불을 지핀다.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의 구체적인 무엇인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만을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명령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해야 하는 이나 할 생각이 있는 등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생각은 있지만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물은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온다. 파트 2. 그 일을 함으로써 점점점. 파트 2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 기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준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것을 함으로써는 이 단 하나의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트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점점점.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은 궁극적인 지렛대와 같다.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올바른 일을 해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경주마처럼 옆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인생에서 복잡한 다른 것들을 싹 정리하라.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일들을 피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초점 탐색 질문은 첫 번째 도움료를 찾아서 그것을 넘어질 때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도미노나 혹은 이미 쓰러져 있는 긴 도미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원싱, 핵심 개념. 1.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훌륭한 답을 찾도록 고안된 훌륭한 질문이다. 당신의 커리어, 사업, 또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첫 번째 도미노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초점 탐색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큰 그림은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하고 작은 초점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찾는 데 필요하다. 3.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전략적 나침반과 같다. 또한 무엇을 완전히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매일 하는 활동이 목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해야 할 일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초점들은
초점 질문은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돕는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요구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 하얀색 원띵과 검은색 원띵이 있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껍질 벗기면 하얀색입니다. 아, 껍데기가 검은 거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갈게요. 건강 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